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시장 환경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통적으로 그 통계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8월은 원래 좀 쉬어갔었어. 과거에 보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미정 씨도 그러긴 한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퐁당퐁당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맞아요. 시장인 것 같아요. 위도 아래도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5월부터 네. 7월은 이제 미국은 계절적으로도 상승했던 흐름을 좀 보여왔고, 5월부터 7월은 상승. 네, 네. 아마 2021년에서 2024년도 S&P 500의 월간 수익률을 내보면 네. 5월부터 7월은 상승장이었고요. 8, 9월 달은 쉬어가는 흐름들. 네. 8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마이너스 0.2% 정도 되고요. 이제 9월 달에는 마이너스 4.2% 정도 하락하는 폭이에요. 그러니까 5%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4분기 되면 또 계절적으로는 10월과 11월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패턴을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8, 9월 달에는 좀 쉬어갈 수 있다. 다만 연말을 염두에 두고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인내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가던 주가가 한 2달간은 상승이 좀 제한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상승하는 거에 좀 자연스럽게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증시 흐름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 두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좀 쉬어가는 예, 더 멀리 그렇게 가기 좀 위한.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를 좀 중요한 주간으로 성이 보셨던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7월 31일 네. 최고가 기준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8월 1일 마이너스 1.6% 정도까지 하락을 했죠.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는 8, 9월 조정장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키울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미국 증시가 4일 연속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투자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데드캣 바운스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8월 증시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간이 될 걸로 좀 보고 그래요.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는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데드캣 바운스를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발표되는 지표를 보면 12일 날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는데 지금 예상치가 전월보다는 올라갈 걸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었는데 이 수치 역시 전월보다는 부진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 투자, 얼마 전에 발표됐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로 인해서 이제 고용 쇼크,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올라가고 소매 판매마저 부진하다라고 하면 다시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이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증시가 하락하는데 무게를 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데드캣 바운스가 연출되는지 아니면 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존의 6월, 7월 미국의 서머 랠리가 계속 연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8월 달까지는. 하지만 이제 9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4%대 중반 정도 낙폭을 보였던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9월에는 좀 쉬어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선생님 데드캣 바운스라는 건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급락이 나온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 나오고 나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얘기를 드릴 네. 때 네네. 7월 30일 날 네. 미국 S&P 500 지수가 최고가 기준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8월 때문에 초에 네, 7월 31일. 그리고 당일날 네, 이제 네. 최고가를 맞아. 형성하고 네. 낙폭을 확대하면서 8월 1일 날 마이너스 1.6%는 종가예요.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얼마 전에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제 떨어지는 폭 자체가 아주 급락을 염두에 둘 만큼의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하게 올랐던 미국 증시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 낙폭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8월 달 남아있는 기간들은 증시가 하락하는데 무게를 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떨어졌던 그 폭을 반영해서 하락하는 정도, 마이너스 4.4% 정도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140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수대를 더 하이한다라고 하면 올해 직전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점이 3월인데 그때 마이너스 10%대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를 반영해서 산출을 해보면 S&P 500 지수는 5,700선 정도까지 하락을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 시나리오 1번을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단 8, 9월 달에는 쉬어가야 이제 4분기 때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6,8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볍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8일이니까 다음 주 되면은 중국과의 그 무역, 네. 요 유예, 요것도 아마 좀 부상을 할 텐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90일 유예 가능성이 가장 맞습니다.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증시 쪽에서는 뭐 이미 예상했던 바니까 별 반응이 없을까요? 어떻게 시나리오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이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됐던 상황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 일기 때랑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시진핑 정부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미 제재 수단들이 많아요. 미국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매도해도 되고 또 하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제재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2022년 이후로 첨단 산업에 대한 제재를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됐던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했고 엔비디아의 첨단 칩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홍콩, 호주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로 귀결됐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AI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오히려 키워주는데 역할을 해줬던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나 애플. 자국 기업들 피해가 오히려 더 있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의 관세부가 결국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인 입장에서는 가구보다 물가가 체감하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민의 후생 감소라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보다는 미국의 경제적인 부정적 효과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를 트럼프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중 간의 관계가 격화되기는 어려워요. 아마 이번에도 90일 정도 유예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4월 1일 날 상호관세 트럼프가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계속 거론했던 얘기가 있어요. 산출 근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트럼프 임의적으로 상호관세율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고 그때 당시 제시됐던 상호관세율은 50% 정도 디스카운트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대부분 50% 수준으로 다 낮춰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 간의 관계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학점보다는 완화적인 형태로 티나지 않게 그 구도로 갈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90일 유예가 된다면 이제 11월로 다시 좀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쯤에 이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에이펙도 있고 그리고 미중 정상이 만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미국 증시에는 그 하반기 흐름에 조금 더 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미리 본다면요. 미국과 중국은 네.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어떤 정책들을 꺼내들 거예요. 분명히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미국 증시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8, 9월 달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기 쉬어간다.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투자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일단 경기 부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1분기 때까지 분기별 GDP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1%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비교를 해보면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잖아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은 투자 국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네, 네. 근데 반대로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낮아버리면요, 사실 투자를 하는 국가에서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은 그러니까요. 잠재 성장률이 낮아요. 실질 성장률이 훨씬 더 낮죠. 잠재 성장률보다. 하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당장은 좋은 당근이 될 수는 있지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라는 부분들을 되게 우선시하면서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고용시장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7월달 고용 쇼크 주기 전에 6월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이 지난해 8월을 저점으로 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 상황도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한 달 수치를 놓고 아직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한 2개월분 정도 추이를 놓고 그때 가서 이제 고용시장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6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고용시장도 견고한 상황이고, 물가 역시 지금은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전월보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가도 괜찮고요, 고용시장도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기업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분기 어닝 시즌 진행되고 있는데 6월 말에 추정됐던 S&P 500의 EPS 증가율이 4.9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10.3까지 올랐어요.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IT, 네. 금융입니다. 네. 경기 이익 말씀드렸고,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드리면 네. S&P 500의 11개월 선행 PR이 22.2배예요. 과거 5년과 10년보다는 높지만 제가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커뮤니케이션, IT 얘기해드렸는데 AI죠, AI. 맞아요. AI. 그래서 전체 평균보다도 밸류가 낮은 섹터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밸류에이션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정책이 후퇴되는 부분들, 타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문제가 될 만한 변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S&P 500 수석님이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 예상해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올해 볼 수 있다라고 상단을 말씀해 주셨죠? 제가 연초에 S&P 500의 상단은 6,600 제시했고요. 6,600. 그리고 이제 연말 정도 됐을 때 종가는 6,500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네. 지금은 이보다 좀 수치를 높였어요. 상단은 6,900. 거의 7천. 예. 그리고 가까이. 이제 종가는 6,800 정도. 근데 이제 6,900까지는 가기 좀 어렵고 6,800 정도까지는 올해 11월 달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 S&P 500의 연간 EPS 증가율이 9.9% 정도 되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11월 달에 6,800 간다라는 거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왜 이걸 여쭤봤냐면 수석님이 거의 뭐 6,900, 6,800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최근에 이 월가에서 좀 화제 발언이 있었는데 리숄츠 자산운용의 CEO가 조시 브라운이 한 얘기인데 한 인터뷰에서 만약 S&P 500 지수가 7,000까지 도달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의 힘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AI가 무너지면 이 관련된 주식들이 힘을 못 쓰면 이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지수다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AI 외에는 가는 게 없다. 기댈 건 거기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어떤 인식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생님?
미국 증시를 그동안 견인했던 산업은 IT였죠. 어. 그리고 지금은 AI 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IT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의 국가 생산성도 증대시키면서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계속 올랐던 겁니다. 전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위기를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동인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M7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1950년도 이후에 미국 증시 그리고 연도별로 혁신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89년도 웹 브라우저가 출시되고 나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게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게 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챗 GPT가 오픈 AI가 출시하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13년 정도 지속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결국 2035년 정도까지는 AI 혁명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신산업들, 관련된 기업들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저 역시도 미국 경기확장이 끝나는 시점을 2027년 6월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우상향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연간으로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꾸준히 오르겠지만 내년에는 좀 하락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빠르면 연초 이후, 늦어지면 4월 이후부터 가을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내년 가을쯤에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게 됐을 때 미국 주식 이런 성장주들을 많이 담아 놓으시면 2027년도 상반기 때 미국 경기 확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도를 가지고 항상 투자자분들께 얘기를 드리고 있죠. AI의 수혜를 받는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잖아요. 미국 주식 내에서도 팔란티어 얘기 요즘에 참 많이 하고 AMD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또 부침이 있기도 하고 종목들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을 지금부터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AI 기업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AI 시스템의 구현 목적이란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습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GPU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율이 급등하면서 주가도 급등했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AI 하면 항상 엔비디아를 엔비디아, 우선시 그렇죠. 보셨지만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AI 시스템 고용 목적이 추론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추론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하드웨어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전환이 가속화되는 게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해 주셨던 팔란티어가 올해 미국 증시에서 수익률로 1위예요. 그렇죠. 7월 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104%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팔란티어나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스트라이커 같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의 변화도 있죠. 사실 GPU는 기본 반도체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추론용 단계에서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게 드디어 진정한 AI 반도체인 겁니다. 그래서 ASIC, FPGA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브로드컴, 그리고 AMD, 인텔. 그래서 올해 사실 지금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AMD 주가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런 중운영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이런 기업들 주가가 잘 가다가 약간 숨고르기 구간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가 이제 비중을 늘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제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앞으로 미국 증시는 가는 대상들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AI 구형 목적 단계에 따른 AI 기업들의 변화들 그에 해당되는 기업들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팔란티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폭발적으로 정말 성장해서 100% 이상 급등 S&P 500 종목 중 1위 수익률 팔란티어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AI 쪽 성장주 요거 봐야 된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또 다른 섹터를 조금 보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서. 이 스타일별로 놓고 본다고 네. 하면 제가 이제 스타일 부분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작년에도 제가 이제 기간 세미나 다니다 보면 미국 증시 성장주들 주가가 워낙 좋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중소형주,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주가 이번엔 좀 주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금리 인하에 좀 민감한 소형주들이 탄력이 더 좋을 거다. 약간 이런 논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철저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중소형주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반짝 좋아지다가 다시 하락하는 흐름. 그러니까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놓고 봤을 때 대형주 수익률이 철저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는 지금 올해 연초 이후 7월 말까지 마이너스 5.9% 수익률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성장주, 대형주 그리고 지금 미국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퀄리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섹터 중에서도 철저하게 실적을 놓고 보셔야 돼요.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IT, 금융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지만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섹터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죠. 그 밖에도 간밤의 이슈를 보면 퇴직연금 시장을 뭐 코인 시장에도 개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조건이 지금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스티븐 미란을 이사 자리에 이제 앉히고 월러 이사가 의장으로 또 부상을 하고 뭐 약간 이런 환경들 그렇게 되면 또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시장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서클이라는 기업 다행히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보시다가 가지고 있으시면 좋은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한 가지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감이 올라왔어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왜요, 있어요. 왜요? 연준은 올해 6월 FMC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최종 정책 금리의 중립값을 기존 3월 수치에서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3.9. 이 얘기는 연준이 올해 최소 50bp 정도 인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2번. 그리고 레인지 하단을 보면 3.6. 이것도 3월에서 변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올해 상황에 따라서는 75bp나 한다라고 이미 암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지표 부진 때문에 올해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9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라서 저는 지금의 분위기가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데드캣 바운스 장세를 제가 다음 주 유심히 좀 지켜본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4일 동안 올라올 때 한 축이 지금 방금 얘기해드렸던 연준의 금리 인하 9월달 단행될 수 있다. 그 기대였는데 과연 이게 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연속적으로 줄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의문점을 두고 있었는데 지금 9월 FMC까지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부에서 이제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 그 규모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도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더라도 이를 받아야 줄 수 있는 주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한 가지 동의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네.
기정사실이었다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야. 그래서 파월 의장도 좀 망설였던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로 들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확실하게 더 올라가나 이걸 좀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것도 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듣고 싶어요. 네, 그래요? 네.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짧게.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파월 연준 해임에 대해서는 네.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높은 구간에서는 중앙은행은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연준의 통화정책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연준 내부에서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지금 미국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사실 올해 75pp 인하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인하 폭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수석님은 미리 금리 인하 진지게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네, 저는 저희 그렇게 방송에 생각하고 나오셔서도 있었어요. 계속 네. 좀 해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